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인 미혼 여성입니다. 제 사연은 결혼이라든지 예비 신랑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는 딸만 셋인 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위에 언니들은 연년생이고 저만 언니들과 한 9살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는 막내딸의 늦둥이라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다고 부러워들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자리를 피합니다.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컸어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했던 어리석은 미움을 털어버리고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아직 미혼인 상태인데요. 반면 언니들은 둘 다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막 20대가 되었을 때 언니들은 아빠가 소개해준 형부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는 우리 자매가 상당히 꺼려하는 엄한 아빠가 있고 친구처럼 편한 엄마가 계십니다. 언니 둘은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가고 없으니 저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집에 없으니까 부모님의 관심이 그나마 저한테 집중되었는데요. 자식이라고 저밖에 안 남았으니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옛다 애정 받아라 그런 느낌으로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서운함조차 저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엔 아들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장녀가 너무 중요했고 연년생인 둘째 딸의 뒷심 또한 장녀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았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은 고등학생 언니들에게 휴대폰을 해주고 교복 맞춰주고 학원 보내준다고 돈을 왕창 쓰시고 제게는 떡볶이 한 컵 사주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중학생일 때는 학원은커녕 언니들 취업 때문에 정신없어서 저를 돌봐주지 않았죠. 또 제가 대학을 입학할 당시에 부모님은 언니들 결혼 혼수 대준다고 돈을 쏟아붓던 시기라서 여윳돈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제게 첫 등록금만 내주시고 나머지 등록금은 제가 따로 장학금을 받거나 알바해서 번 돈으로 메꿔 넣었죠. 언니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아빠가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은 학교 다닐 때 알바 한번 해본 적 없고 등록금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챙겨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 때는 아빠가 퇴직했던 때라 아빠 힘에 부쳐서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따로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집에서 거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여서 사춘기 투정 부릴 곳조차 없긴 했어요. 언니들 뒤에 가려서 매일 혼자 스트레스 풀고 놀고 그랬습니다. 언니들은 가끔 저더러 부모님이 성적 관리도 안 해주고 놀아도 신경 안 써서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한참 사춘기일 때 저는 언니들이 나를 약올리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불평만 안 했다 뿐이지 저는 부모님 관심 받는 언니들이 훨씬 부러웠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자랐는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다들 아들 하나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과거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딸 셋이면 충분하다고 아들보다 딸이 속정 깊다면서 시대를 앞선 답변으로 주위의 간섭을 차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까진 닿지 않았던 걸까요? 제 눈에는 부모님이 아들 없어서 언니들한테 뼈 빠지게 쏟아붓는 걸로만 보였거든요. 저희 아빠가 늘 호랑이처럼 지엄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다가가기 어려웠다는 말인데 언니들조차 아빠랑 속 얘기는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아빠는 평소 저희와 대화를 나눌 때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만 저희를 불러다 나앉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로 사회생활 대처며 앞으로의 계획 등
이런 진부한 얘기를 할 때만 저희에게 대화를 시도했죠. 이런 대화만 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가까워질 건덕지가 있었겠습니까? 아빠와 저희 자매가 친해지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집이었는데요. 아빠는 늘 저희가 빨리 시집을 가길 바라셨습니다. 아빠는 택배를 하는 공무원이셨는데 정년 퇴직하기 전에 축의금 뿌린 거 거둬야 된다고 언니들이 나이 30대고 나서부턴 그렇게 결혼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언니들은 그 성화에 못 이겨 아빠가 붙여주는 남자와 결혼을 서두르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언니들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당시에 20살이었던 제게는 아빠가 차마 결혼하라고 재촉 못하더군요. 언니들이 나이 40일 때 저는 그때서야 30대가 되었는데요. 그쯤에는 아빠는 당연히 퇴직하고 연금을 받고 있었고 저는 돈을 보태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이 되니까 아빠가 이젠 제게도 슬슬 결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언제까지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살 거니? 어디 좋은 남자 없어? 네 나이 되면 주변에서 소개팅도 들어오고 한다던데 어째 너는 그런 것조차 하나 없냐? 나는 아직 결혼 생각 자체가 없어. 주위에서 소개팅 들어와도 내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모르는 거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돼서 생각해 볼게. 그게 언젠데? 아빠 죽으면 그때 갈래? 부모 하나 없이 결혼하면 그것도 요즘은 흠이다. 널 늦게 낳아서 그렇잖아도 우리가 사돈 될 사람보다 나이도 많을 텐데 우리 죽고 없으면 너 누구 손잡고 식장 들어갈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럼 내가 아무 남자 붙잡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아빠 말대로 시기 맞춰서 억지로 결혼했는데 만약 불행하면? 그건 내 책임이라고 할 거야? 아빠는 결혼이 급하지 않다는 제 생각을 충분히 알 텐데도 저만 보면 결혼 얘기를 꼭 꺼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빠와 말다툼하지 않으려고 아빠가 결혼 얘기할 낌새를 보이면 그 자리를 급히 피하곤 했죠. 그렇다 보니 예전보다 더 아빠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퇴직하는 바람에 요즘 일도 없고 집에만 있어서 적적하다고 말동무 좀 되어주라고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번 결혼 얘기로 이어지니까 선뜻 아빠한테 다가가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의 쓸쓸함을 위해서 부모님이랑 함께 모처럼 소주 한잔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붓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하고자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또 결혼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들은 시집 잘만 갔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가냐? 도대체 뭐가 문제니? 내가 네 언니들에 비해 너를 신경 못 써주긴 했지만 해도 너무할 정도로 남자를 안 만나니까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래. 내가 안 만나고 싶어서 없는 거라니까? 솔직히 나는 혼자가 좋아. 결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야 하는 거지. 그런 남자가 안 생기면 그냥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 이거 싫고 저거 싫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서 남편이랑 어울려 살래? 혼자 살면 그건 뭐 좋은 줄 알아? 나중에 다 죽고 너 혼자 세상에 남겨지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이 없을 거다. 아빠야말로 왜 이렇게 결혼에 집착해? 어차피 언니들 결혼한 걸로 아빠가 뿌렸던 축의금 다 거뒀잖아. 그럼 됐지. 뭘 나한테까지 바래. 뭐야? 거두긴 뭘 거둬? 아빠가 어디 남들 결혼식에만 돈 뿌린 줄 알아? 돌잔치며 백일잔치며 돈을 안 들인 곳이 없어. 누가 그러래?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말해줬잖아. 나는 결혼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돈 뿌리지 말라고. 아빠 멋대로 계속 뿌리고 다녀놓고 왜 나더러 그걸 갚으라는 건데? 적당히 좀 해. 그냥 예전처럼 언니들만 신경 써. 기분 좋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국 저는 아니 꼽게 말투가 나갔고 술 한잔 된 아빠는 제 버르장머리에 꼭지가 나가서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도 그땐 술 때문이었는지 과거의 언니들만큼 못해줬다는 걸로 아빠한테 딴지를 걸고 말았네요. 솔직히 엄마 아빠가 언니만 신경 썼지 내가 뭐라든 관심이나 가졌어? 난 상 같은 거 받아와도 그걸 가방에서 꺼낸 적이 없었어. 왜 그런지 알아? 엄마 아빠는 늘 언니들 때문에 바빴거든. 이럴 거면 차라리 날 낳지 말지 그랬어. 아들도 아니었는데 딸인 거 알았을 때 날 지우지 그랬냐고. 이 녀석이 아무리 우리가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줬다고 하더라도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 아빠 사정 몰라서 그래? 어쩜 너는 다 커도 이렇게 어린 생각만 하는 거냐? 그동안 언니들 하는 거 보면서 배운 것도 없어? 여보, 그만해요. 술이 많이 됐네. 그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듭시다. 윤희 너도 들어가서 잘 준비해라. 이건 내일 엄마가 정리할 테니까. 엄마가 제지하는 덕에 아빠와 저는 그쯤하고 그칠 수 있었으나 저는 그날로 아빠를 멀리했습니다. 원래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제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더 멀어진 거죠. 그렇게 아빠한테 삐친 채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는 보통 제가 근무 중인 거 알아서 그 시간에는 전화를 안 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연달아 2번이나 전화 오길래 받아봤는데요. 다름 아닌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저는 근무지에 얘기하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엄마가 아직 눈 못 뜨고 있는 아빠 옆에서 아빠 손을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곧 생일이잖니. 신발 하나 사주려고 택시 타고 백화점 가는데 웬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우리 택시 쪽으로 돌진하는 거야. 기사님이 그걸 피하려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았어. 지금 기사님도 많이 다쳐서 가족들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사고 때에 아빠랑 기사님 쪽으로만 강하게 부딪혀서 엄마는 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도 이마랑 팔꿈치 쪽에 작은 타박상이 있었지만 엄마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빠 어떡하냐고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의식을 못 찾고 계시는 거면 가벼운 사고는 아니란 거잖아요. 또 아빠가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의사가 와서 하는 말로는 아빠한테서 뇌출혈 증상 말고는 따로 보이는 외상이 없다고 했으나 정확한 건 아빠가 깨어나고 정밀 검사를 좀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날 연차까지 내면서 엄마와 아빠 옆을 지켰는데요. 그날 밤늦게 아빠가 깨어나신 거 있죠? 어차피 다음날 검사를 할 수 있기에 일단은 기다려야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깨어난 아빠의 모습을 보고는 평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어딘가 모르게 발음이 어눌하고 시선을 잘 못 맞췄어요. 저와 엄마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우리를 아예 못 알아보는 것 같았죠. 말도 잘 안 하시는 데다가 인지 능력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급한 대로 간호사를 불러서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간호사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간호사는 증상이 예상외로 안 좋다고만 대답할 뿐 선뜻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서 더 묻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 정밀 검사를 몇 차례 더 진행했는데 그때서야 간호사 표정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외상성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데 사고로 인해 뇌신경이 크게 흔들려서 손상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날로 아빠는 62살이란 젊은 나이에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전 집안의 날벼락이 떨어진 셈과 같았죠. 엄마와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크게 상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빠가
한순간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게 결혼 언제 할 거냐면서 눈을 무섭게 뜨고 몰아붙이던 저희 아빠가 이젠 제 눈도 못 마주친다고요. 이건 아빠와 다투는 바람에 아빠가 미워서 계속 피해 다녔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우리 아빠가 치매라니. 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한참 상심 끝에 저는 연락 뜸하게 지냈던 언니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언니들이 그 주 주말에 병원을 찾아왔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본래 하던 일도 있고 주말에 시간 맞춰 오느라 다소 늦게 아빠를 살피러 왔는데요. 그래도 윤이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 혼자 있었으면 봐주기 힘들었을 거잖아. 이게 보험 처리가 되는 문제였던가? 보험사 연락해봤어? 뇌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치매 쪽으로 빠지면 보험에 불리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있지 말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부터 하자. 여기 병원 돈 많이 나와. 명절이 아니고서야 만날 일이 없어서 언니들과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와 달리 언니들은 아빠 증세를 보고도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이더군요. 사정을 더 들어보니까 둘째 언니는 이미 심호되는 사람이 치매로 있었고 첫째 언니는 아빠한테 어릴 때 싸대기 맞은 기억 때문에 원래부터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이 사고가 나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생겼는데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빠 병원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당분간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대. 엄마랑 나 생활할 돈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판이야. 언니들이 돈 좀 보태줘야 돼. 우리 부모님 일이니까 저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제안했던 건데 형부들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제 말에 선뜻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꼴이 딱 봐도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됐다. 무슨 가정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자기 식구들 먹고 살 여건도 빠듯할 텐데. 내가 저기 외가 쪽에 알아볼 테니까 너희들은 아빠 신경 쓰지 말고 한 번씩 안부 전화나 줘. 바쁜데 그만 돌아가도 좋아. 아무래도 엄마 또한 언니들과 형부들의 태도를 눈치챘나 봅니다. 괜히 거절당할 게 뻔해 보였는지 애초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지 싶어서 막내지만 다 큰 언니들 앞에서 한 소리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버젓이 있는데 뭐하러 남한테 돈을 빌려. 우리가 보태서 아빠 병원비 하면 돼. 언니들이 좀 보태줘야지. 형부들 돈 많은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위급해. 아빠가 언니들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병원비 한 번 대주는 게 그렇게 싫어? 아빠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넌 따로 챙길 식구가 없으니까 그런 맘 편한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아빠가 우리한테 돈 쏟아부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행복했을 것 같니? 나랑 언니는 그게 제일 불행이었어. 제발 아빠가 우리한테 신경 좀 꺼주길 바랬다고. 사사건건 간섭받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모르지 넌? 됐어. 우리끼리 싸워봤자 뭐해. 윤희야, 일단 병원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해보고 연락해줄게. 근데 언니가 한마디만 하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마. 우리한테는 아빠 울타리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 저는 그냥 자식된 도리로서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했을 뿐인데 제가 이런 경고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했던 걸까요? 첫째 언니나 둘째 언니나 제 말에 울컥해서 아빠에 대한 반감을 고백했는데 이 자리에 아빠가 있다는 것도 잊었나 봅니다. 아무리 아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해도 아빠가 함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리 기본적인 도리도 없을 수가 있죠? 엄마는 이미 언니들을 등지고서 아빠만 살피고 있었는데 표정을 보니까 언니들한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도 그 실망한 표정을 언니들한테는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더군요.
언니들은 그 정도의 말밖에 안 하고는 고작 병실에 30분 정도 있다가 우르르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전화로 연락해준다고 하더니 며칠을 기다려도 전화 한 통이 안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작은 언니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잖아. 나도 그날 집에 내려가는 길에 네 형부랑 많이 다퉜어. 지금 합의 본 액수가 한 100만 원이거든? 더는 어려워. 100만 원? 아니 병원비에 앞으로 요양비까지 들어갈 돈이 많아. 그럼 나랑 엄마는 손가락 빨면서 지내?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고. 네 형부 엄마도 치매 환자야. 이미 거기에도 돈 엄청 들어가. 가뜩이나 애들 학비까지 대줘야 돼서 우리도 예전만큼 넉넉지가 않다고. 저도 무턱대고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지만 작은 언니가 말하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을 더 따지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언니만 그랬으면 제가 이 정도로 우라통이 터지진 않았을 겁니다. 큰언니라는 사람은 작은 언니보다 더 했는데요. 왜냐면 큰언니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한테 싸대기를 맞았거든요.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큰언니는 가장 가혹한 훈육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에 대한 반감이 작은 언니보다 더 컸습니다. 아빠가 붙여준 남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내 인생 망했다고. 네가 첫째의 고충을 알아? 내가 첫째라고 너희들 대표해서 얼마나 혼났는데. 네가 잘못해도 내가 맞고 윤정이가 잘못해도 내가 맞았어. 너라면 아빠가 곱게 보일 것 같니? 사춘기야. 언니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사리분별을 못해? 아빠가 아픈데 그때 반감을 이렇게 풀면 어쩌자는 거야. 그건 그거대로 아빠한테 사과를 받던가 한바탕 싸우던가 뭘 하든 나중에 할 일인 거지.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네가 뭘 알겠니? 윤정이 집에서 100만 원 해준다고 했다며? 나도 100만 원밖에 못 해주니까 정 힘들면 네가 좀 아껴서 살아. 넌 네가 번 돈 너한테만 쓰잖아. 그리고 너는 아빠가 남자 안 붙여줬지? 그것만으로도 행운인 줄 알고 아빠한테 은혜 갚는다 생각해.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땐 아빠가 퇴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빠로부터 소개를 받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그걸 저더러 특혜라고 생각하라는 큰언니 말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언니들이 아빠한테 가장 크게 서운해한 점은 다름 아닌 결혼 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언니들은 막상 결혼할 때는 좋다고 결혼해놓고 부부싸움을 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아빠를 욕했어요. 아빠 덕분에 의사 사모님, 대기업 과장 사모님 소리 듣고 살면서 늘 불평불만이 많았죠. 저도 더는 구질구질하게 애걸하고 싶지 않아서 언니들에게 고작 200만 원의 도움만 받았고 나머지는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으면서요. 그렇게 아빠가 태어날 때까지 부지런히 아끼며 살다가 의사가 더는 손댈 방도가 없다고 하여 아빠를 모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일상처럼 완벽하게 복귀될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안 했어요. 치매에 대해 많이 검색도 하고 조사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날은 퇴근하고 갔더니 엄마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한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잠시 요리하고 있는 사이 아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엄마와 같이 아빠를 찾으러 나섰고 그 사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다행히 아빠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덕분에 위치 추적을 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아빠와 자신의 손목을 끈으로 연결하고서 잠을 청했는데요. 엄마도 아닌 척하지만 그날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아이처럼 음식으로 장난치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0원 하나라도 누가 자기 돈에 손을 대기만 하면 버럭 소리 지르면서 근처도 못 오게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집에 있는 현금과 통장을 매일 매시간 확인하고 만지고 감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아빠 돈뿐만 아니라 제 돈도 엄마 돈도 모조리 다 숨겨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닌 카드랑 통장까지 모두 보이기만 하면 다 제 것으로 여기며 훔쳐갔어요. 한날은 출근한다고 바쁘게 나갔는데 차에 기름이 없길래 주유소에 잠깐 들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가방 속에 지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날 출퇴근할 때만 해도 지갑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없다는 건 퇴근 이후에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빠가 치매 걸리고 난 후부턴 퇴근하고 어딜 들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집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제 지갑이 집에서 없어졌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 순간 저는 쎄한 기분이 들면서 설마 싶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생각도 아빠 짓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 자는 사이에 몰래 확인해서 있으면 빼내서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이런 행동은 제가 근무지에서 일 때문에 예민해진 날이면 좀 스트레스로 와닿았어요. 그래도 참을 수 있을 정도라 여태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죠. 저는 차를 몰고 집까지 결국 돌아갔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이젠 전화도 안 받더군요. 결국 제가 올라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제 지갑 빼내려다 아빠한테 걸려서 맞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신발도 못 벗고 들어가 아빠를 말렸는데 이번엔 아빠가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엄마가 일어나서 말리고 아주 난장판인 순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지각에 차 기름 넣을 시간까지 없어서 예민한 상태였는데 결국 저는 여태 쌓여있던 불만을 모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아빠. 우리 힘들어. 아빠 때문에 안 그래도 살기 힘들다고. 아빠가 이렇게 우리 숨통 조르지 않아도 엄마랑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아빠 때문에 나 회사 잘리면 아빠 뭐 먹고 살 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고.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어주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좀 얌전히 있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제가 울면서 악을 썼더니 아빠가 올리고 있던 손을 내리더군요. 그리곤 엄마를 밀치고 다시 제 지갑을 들고 가 꽁꽁 숨기는 짓을 이어갔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이미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알았던 사실인데 그 순간엔 알고 있는 그 사실마저 모든 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서럽게 울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땐 차라리 아빠를 요양병원에 보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는데 제가 지쳐 보이고 금방이라도 다 내려놓을 것처럼 보였는지 엄마가 한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윤희한테는 해준 게 없는데 엄마 아빠가 참 모질게도 끝까지 이러지? 엄마가 너한텐 항상 미안해. 늘 언니들한테 선수 뺏겨서 많이 억울했을까. 아쉬운 소리 하는 걸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지금 네가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엄마는 힘 닿는 데까지 네 아빠를 직접 보필하고 싶어. 참 염치 없지만 미안하구나, 딸아. 저는 아빠가 싫어서 이렇게 피폐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으려 안간 힘을 썼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제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주위에서 저더러 생일 축하한다고 술 한잔 하자는 약속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생일만큼은 집안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과 보내게 되었죠. 엄마한테 문자로 오늘 생일이라서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해버렸어요.
아빠가 치매 걸리고 난 후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날이었죠. 엄마는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고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동료 직원 제안으로 남자까지 소개받으며 분위기를 즐기려고 애썼어요. 다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치켜 세워주며 태어난 것을 축하해주는데 시궁창 같던 삶에 빛 한 줄기가 새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래. 나 원래 이렇게 살았지. 바깥 세상은 이리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도 그리 길지 못했어요. 중간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일단 한 번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제가 문자로 답을 했는데요. 엄마한테서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빠가 저를 찾으려고 집 앞에 나갔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아빠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제가 우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이 차를 가기 위해 장소로 옮겨갈 때 엄마한테서 다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고 아직까지도 제가 제 생일을 더 이상 축하하지 않게 된 계기가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윤희야, 어떡하니? 네 아빠가 죽었다. 내가 잠시 네 아빠 모자 챙기러 올라갔다 온 사이에 네 아빠가 또 사고가 났어. 그런데 네 아빠가 숨을 안 쉬어. 윤희야, 어쩌니? 네 아빠 어떡하니?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제정신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갔는지 구체적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냐는 동료들의 말에 미친 듯이 택시를 잡고 병원에 갔다는 느낌 정도만 남아있네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아빠를 발견했는데요. 이전처럼 병실에서 호흡기 끼고 있는 아빠가 아닌 장례 차량으로 이송 중인 아빠를 발견한 거였어요. 천으로 똘똘 감싸져 있는 탓에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빠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아빠는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그 순간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술자리 가지 말고 집에 갔다면, 내가 제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생일을 보냈다면, 그랬다면 우리 아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 찾느라고 그 차가운 길바닥에 나갔다가 아프게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 텐데. 자책이 깊어지자 후회의 눈물이 흘렀고 아빠가 돌아가신 게 모두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빠의 부고 소식에 언니들까지 그 새벽에 다 올라오고 저희는 정신없이 장례를 준비했어요. 형부가 상주를 서고 다들 장례 절차랑 비용에 대해 안내받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구석에 박혀서 죄책감에 고개도 못 들고 바보같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언니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최윤희, 언제까지 놀고 있을 거야? 지금 갑자기 상나서 한 손이라도 더 필요한 거 몰라? 적당히 하고 와서 도와. 그런다고 아빠가 살아 돌아오시는 거 아니다. 너도 아빠한테 짜증 많이 냈다면서. 엄마 말론 아빠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그러던데? 너도 솔직히 그만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젠가 일어날 사고였어. 치매 증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 사고랑 직결된 문제니까. 언니 둘은 저더러 자기들이랑 똑같이 아빠한테 학을 떼놓고선 뭘 이제 와서 후회하고 오냐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화가 났던 저는 당시 저의 죄책감을 언니들한테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아빠 자식 아니야? 지금 남이 죽었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겨우 그렇게밖에 말 못해? 막말로 아빠가 언니들한테 형부들 붙여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언니들도 형부들 돈 많아서 좋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잖아. 잘난 것도 없는 언니들 아빠가 뒷바라지 다 해서 사모님 소리 듣게 만들어줬잖아. 어머머,
우리가 무슨 자랑을 했다고 그래. 너 없는 소리 지어내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잘 모르면서 어줍잖게 시비 걸지 마. 그리고 방금 잘난 것도 없다고 했니? 너만큼 잘난 게 없겠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기어오르네. 아빠 방법이 틀렸다고 해도 나는 언니들이 그걸 이해해줄 나이가 됐다고 봤어. 나도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언니들한테 애썼는지 알겠는데 언니들은 대체 왜 몰라? 아니면 알고도 그냥 모르고 싶은 거야? 어떻게 그 나이 먹고도 철이 없을 수가 있어. 이게 술 먹고 왔다더니 돌았나. 조용히 안 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교양 없게. 너야말로 생일 파티한다고 철없이 술 먹다가 온 거잖아. 네가 술 먹는다고 늦게 오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밖을 나갔겠니? 그렇잖아도 제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던 부분을 작은 언니가 콕 집어 얘기해주니까 순간 목구멍이 턱 막히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도 아빠가 돌아가신 건 결국 저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죠. 저제, 이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쉬어. 우리가 다 할게. 그리고 이거, 돈 필요하면 나한테 따로 연락해. 내가 처제라면 얼마든지 보태줄 수 있어. 형부가 슬쩍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는데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귓속말로 덧붙이는 말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서울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현실 때문에 잠시 잊고 살았는데요. 제게는 언니들한테 말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형부, 작은형부 둘 다 제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형부들은 하나같이 전부 언니들을 소개받고도 저한테 따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막내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데 제가 딱 그 짝이었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세 자매들 중 제가 가장 외적으로 뛰어난 편이었어요. 부모님이 뒷바라지 팍팍 해줘서 잘 나갔던 건 언니들이었지만 주위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 하나만 보고서 언니들이 아닌 제게 더 많은 관심을 주었습니다. 형부들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아빠를 통해서 언니들을 소개받았지만 사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형부들은 언니들이랑 결혼하고도 신혼 초에 저한테 연락을 많이 보냈었어요. 저는 그 잘못된 관심을 받고도 언니들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넘겼습니다. 당시는 제가 너무 어렸기도 해서 이 사실 자체가 그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영원히 숨길 비밀로 혼자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 마음이 틀어지고 말았죠. 당장 이곳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었지만 저 또한 아빠한테 잘한 것 없는 입장이기에 일단 장례만큼은 조용히 치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참고 넘겼습니다. 아마 언니들은 형부들의 흑심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형부들의 흑심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는지는 몰랐는데 이참에 잘 됐다고 봐요. 언니들 가정을 확실히 망쳐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제대로 인생 망해봐야 아빠도 욕먹는 게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 없는 장례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엄마랑 같이 아빠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때 엄마가 제게 무언가를 건네줬는데 저는 그걸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아빠가 그렇게 끼고 사수했던 통장들 중 하나였습니다. 받아. 아빠가 너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거야. 너 결혼하면 줄 예단비인데 너 크면 꼭 챙겨줄 거라고 그렇게 꽁꽁 감추고 있었어. 코앞에 있던 자기 딸도 못 알아봤으면서 통장 주인은 꼭 너라고 내내 당부했거든. 엄마가 힘겨운 마음을 다잡고 말하기를 아빠가 평소 엄마한테 그랬대요. 막내한테는 언니들만큼 못해줘서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다고요. 언니들은 태어날 때부터 걸음마를 하고 유치원을 가고 초중고에 대학까지 가는 내내 한시도 눈을 떼본 적이 없는데
결혼까지도 신경 써주고 모은 돈 다 털어가면서 바치고 그랬는데 저는 아빠 스스로도 평생 죄책감을 묻어두고 있었을 정도로 쓸쓸히 크게 했다고 말이에요. 아빠도 그걸 알아서 제 생각만 하면 그렇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저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기에 아빠는 연금에서 생활비를 제한 모든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주는 통장을 받고 그걸 펼쳐보는데 저는 바닥에 놓인 아빠의 영정사진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내용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기 때문인데요. 통장 잔액 옆에 입금자 명이 전부 미안해 막내딸로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못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서 이 간결한 표현 하나만으로도 아빠의 마음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가 충분히 느껴졌어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아서 자식만큼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살게 해주려고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단 한순간도 제대로 휴일을 보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친구 일하는 데 가서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고 평일에는 택배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허리가 아픈데도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까워서 파스만 붙이며 견뎠다고 합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치매 걸리고 나서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딸들 생일은 꼭 기억하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너희들 생일에는 아빠가 꼭 휴일을 냈거든. 아빠한텐 그날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지. 그러고 보니 저희가 아주 어릴 땐 꼭 생일 때 외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말해주니까 생일마다 아빠까지 온 식구가 함께 있었던 장면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사망한 그날도 제 생일인 걸 알았던 아빠가 제가 늦게까지 집을 안 오니까 무슨 일 생긴 것 같다고 나선 거였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듣고서 저는 더없이 오열을 했습니다. 아빠를 너무 몰라줬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미워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니들을 향한 증오는 갈수록 더 커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난 후에 바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형부들이 제게 전화했던 녹음 내용이랑 메신저 기록을 전부 언니 둘에게 보내버렸어요. 그 뒤로 언니들이랑 형부한테서 오는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화 오는 횟수로 보아하니 이미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게 아닐까 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연차를 연달아 내고서 엄마와 함께 휴양지로 가 마음을 더 추스르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랑 바로 다음날 집을 떠났어요. 언니들이랑 형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글은 현재 태국에서 2주째 지내다가 시간이 나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질 않았어요. 저와 엄마의 마음은 많이 괜찮아졌으나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제게 주려고 모았다던 예단비 있잖아요. 그걸 차마 다시 꺼내볼 용기도 없고 꼭 결혼을 해야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이 모셔뒀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대로 꼭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훗날에도 아빠에게 받는 예단비로 기억하고 싶거든요. 아빠를 기억하는 평생이 가슴 미어지게 아프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빠를 잊고 싶지 않아요. 제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아빠를 외면하느라 못해드렸던 효도를 이렇게나마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아빠를 잊지 않고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곁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싶네요. 이렇게 아빠를 갑작스레 여의게 될 줄 알았다면 아빠랑 사진도 많이 찍었을 텐데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아빠가 아닌 제가 너무 무심한 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도 자꾸 아빠에게 모진말 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이건 자식으로서 온전히 철없고 어리석었던 죄에 대해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제가 아마 제 생일을 다시 축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를 받더라도 아빠를 꼭 찾아가 아빠와 함께하는 생일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 이 글을 쓰는 내내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빠한테 보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처음이 하필 너무 늦어버려서 이렇게 허공에 대고 후회만 하고 있네요. 아빠가 다음 생에는 부유한 자식으로 사랑받는 남편으로 존경받는 부모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철부지 딸내미 말고 아빠의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한 번도 못했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해 너무 수고하셨어요. 부디 위에서는 매일을 두 발 뻗고 편히 쉬시길 바래요. 우리 아빠, 내가 너무 사랑해. 안녕 아빠. 후회라는 게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요. 다들 저처럼 벌받지 마시고 꼭 가족에게 꼭 사랑 표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셋을 키우고 얼마 전에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낸 60대 여성입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한 것 같네요. 아들들 장가 보내려고 가게를 팔았는데 그것도 부족해 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장가 보내는데 빚까지 쓰는 거냐고 따지시는 분도 있었지만 아들이 기왕이면 돈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했습니다. 무리해서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서 과외도 시키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보냈는데 결혼도 학벌 좋고 잘난 집안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컸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랬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후로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들 학벌, 직업, 돈, 그리고 결혼 상대에 집착할까 싶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자식이 잘 나가고 돈도 잘 벌어오면 좋으실 텐데요. 결혼 상대도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멋진 상대면 금상첨화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너무 과해서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제가 대학도 못 나오고 못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다 대학을 나오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면 늘 비교가 됐었죠. 동창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위축됐지만 제가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저에 대해 뒷담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고급 한식당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그날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쟤는 우리 중에 친한 사람도 없으면서 왜 매번 나오는 거야? 틈만 나면 연봉은 얼마나 올랐냐?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냐고 묻기만 하고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다들 명품 들고 다니니까 갑자기 가품 사서 들고 온 거 봤어? 쟤는 어쩜 저렇게 사는 거니? 그 자리에 갑자기 명품을 들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동창 말대로 가품을 들고 온 것도 많았고요. 명품에 대해 잘 몰라서 친구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사온 것인데 티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모임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격지심에 괴로워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간호사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선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사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디 의사가 저를 만나주겠어요. 간호사도 전문직이니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고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저도 인생 한 편 펴보려고 적극적으로 대쉬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다 보니 남편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가고 나서야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억울한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정서방이 간호사면 뭐 어떻고 간호조무사면 또 뭐 어때? 너는 대학도 안 나온 게 따지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렇다고 네가 직업이 있어 돈이 있어. 정서방이 결혼해준다고 할 때 냉큼 가서 결혼식 올려. 저희 부모님께서 네 처지에 간호조무사도 옳았구나 감사해야 한다고 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남을 이어나갔는데요. 부모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짧은 만남을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얼떨결에 떠밀려서 결혼한 것 치고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총 3아들을 출산하게 돼서 시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첫째는 선생님, 둘째는 공무원이 되어서 어깨 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문제였죠. 막내 아들은 저를 닮아서 수동적이고 소심했습니다. 진취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서 골치 아팠는데요. 이름 없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 아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뭔가를 이루고 가야 할 텐데 전혀 욕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내 아들에게 오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니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여자친구를 데려왔길래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졸업한 대학이랑 하는 일을 물어보니 예상 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나왔고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몸이 약해서 엄마가 은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셔서 저희 엄마 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며느리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서울대에 버금가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막내 아들이 보잘것없어서 비슷한 스펙의 여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 뒤로도 사돈어른과 한두 번 마주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배운 집안은 정말 달라 보이더군요. 저는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를 며느리감으로 정해두고 막내 아들에게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잘해주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학벌이랑 집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누워있다고 하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저녁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려봐도 며느리는 손까지 내저으며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누워 계세요. 밥 차리고 청소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몸도 안 좋은데 제가 차린 밥 드시고 약도 드신 다음에 푹 주무셔야 해요.
남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며느리가 한 말에 크게 감동받아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거나 형제나 친척들에게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라면 제 노후도 걱정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당연히 아들이 그런 며느리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수월하게 가지고 며느리가 혼수도 8천만 원어치를 해온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 자금도 며느리 쪽에서 다 지불하면서 성대하게 올리자길래 간담이 서늘해졌죠. 저희 보고 집만 해오면 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해놨는데 인테리어 업체랑 엉망으로 해놔서 여기저기 물 새고 난리 났다. 그거 소송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당분간 나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으니 일단 짐 싸고 우리 집으로 와라. 사실 10억짜리 아파트도 없었고 준비해놓은 신혼집도 없었습니다. 제 처지에 해줄 집이라고는 단칸방뿐이었지만 서울대 출신의 좋은 집안을 가진 며느리를 포기할 수 없었죠. 저희 아들도 제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줄 알고 언제 그런 재산을 모아뒀냐고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와 아들이 하나하나 캐묻지 않고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집에 산 지 한 달이 지났을까요?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는지 참하고 성실하던 며느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랑 있을 때에는 제게 상냥하게 대하고 집안일도 잘해주더니 아들이 출근하러 나가면 180도 변해버렸죠. 집안일을 하기는커녕 소파에 들어놓은 채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는데요. 눈치 보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제게 비키라는 거 있죠? 아씨, TV 안 보이잖아요.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왜 지금 청소기 돌리는데요? 제가 쉬고 있으니까 눈치 주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알겠으니까 청소기 저기 놔두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돌릴게요.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보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말수도 없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 며느리가 슬슬 본색을 더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와이셔츠를 가지고 와서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설마 세탁기에 그냥 돌리신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큰맘 먹고 지른 건데 이걸 그냥 돌리면 어떡해요? 아, 진짜 짜증나게. 제 눈엔 멀쩡해 보이는데 며느리가 와이셔츠가 다 늘어났다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며느리한테 화를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있지도 않은 10억짜리 아파트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며느리와 한바탕 하면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거론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었죠. 저는 며느리가 그러든 말든 저녁을 마저 만들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날 상당히 열이 받았는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있죠. 제가 놀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따지니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밥이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헛구역질 나오겠다고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리 먹어야 해요? 아파트는 언제 주실 건데요? 며느리가 제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는 걸까요? 불편한 한편 며느리 행동이 괘씸해져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헛웃음을 지며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정이가
엄마한테 옷 집어던지고 엄마가 해준 밥을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다고? 그게 말이 돼? 소정이가 내 앞에서 그런 적 없어. 뭐 때문에 싸워서 이러는 건데? 소정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아들 눈빛이랑 말투를 보아하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역정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며느리의 두 얼굴을 말해준다고 해도 이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아들처럼 여자 둘이서 기싸움을 하느라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을 텐데요. 며느리도 아들 녀석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나타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청소도 하고 밥도 차리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시는 건데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눈치 주는 것도 모자라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킨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럴 거면 나가 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저를 나무랬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협박하는 게 어딨어? 엄마가 10억짜리 아파트 있다며. 그 아파트 소송 끝나고 인테리어 업체 새로 구해서 집 고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는데? 아들이 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해서 고치게 하고 하나씩 알려주라고 타일렀습니다. 자기 지갑 사정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길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놈의 아파트. 제가 거짓말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어쩌나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갑질하는 며느리와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를 사춘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어르고 달래거나 대화를 피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군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소송에 져서 돈을 다 날리게 되었다고 핑계를 댈까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는지 며느리가 거실에 있는 제 짐을 뒤지고 있더군요.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훔치더니 자연스럽게 다시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갑에 계속 돈이 비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저를 못살게 구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훔치고 있었다니. 저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놨다가 제 가방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런 도둑년 같으니라고. 네가 내 지갑에 손대는 거 다 봤다.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해서 너 이혼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버릇없게 굴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올리더니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한테도 보여줄 게 있다면서 아들과 어떤 여자가 같이 식사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괜히 이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생활비도 적게 주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뭐 하나 봤더니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보고 도둑년이라고요? 당신 아들은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주제에 나한테 도둑이라고 할 자격 있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증거로 남겨놨으니까 이혼 소송 준비나 하고 계세요. 아들이 직장 동료랑 식사한 것이 아니냐고 어떻게 이게 불륜 증거냐고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은 아들과 직장 동료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순간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일러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김에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해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지만 아들이 이혼당할까봐 혼자 며칠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며느리는 제 앞에서 여왕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잠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니 자기 속옷을 제 얼굴에 던지는 거 있죠?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해야죠. 표정이 왜 그래요? 내가 집안일 안 하고 누워있을 때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얼른 이것 좀 해봐라 닥달하더니 똑같이 당하니까 기분 나쁘죠? 날같이 생각해서 잔소리 좀 했던 건데 그걸 복수하는 것이니? 세상에,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얼굴에 속옷을 던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렇게 싫으시면 댁 아드님 이혼시키시던가요. 가정 버리고 바람 핀 놈이 누군데 어머님이 왜 억울하세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동네에 소문내버릴까요? 며느리의 협박을 들은 순간 입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부터 모든 집안일은 물론 며느리의 옷을 다려주고 며느리의 속옷을 손빨래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다 겪고 있으니 점점 분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들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서 아들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회사 집을 반복하며 어디 다른 데로 새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었죠. 그때부터는 아예 며느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얌전하고 참한 여인애인 척 연기를 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졸졸 따라다닌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러보더군요. 마치 제가 없으면 뭐라도 할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제 이름을 부르길래 베란다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무언가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집 구조가 베란다에서 몸을 일으키면 방안이 보여서 며느리가 무얼 하는지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훔치거나 저를 골탕 먹이려고 술을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서랍에서 새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 등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죠. 바로 TV에서나 보았던 흉측한 문신이었습니다. 커다란 용문신이 떡하니 새겨져 있어서 며느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등에 용문신을 새기겠어요. 만만치 않은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옷을 챙겨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길래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사돈댁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요. 사돈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죠?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 전해 들었어요. 설마 우리 딸이 빨리 아파트 달라고 떼쓴 거예요? 사돈 어른은 갑자기 찾아온 제 눈치를 살피면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농담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돈 어른은 자기 딸이 얌전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를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오랜만에 뵙고 싶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저를 위해 차와 다과를 내오고 며느리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돈 어른에게 급한 전화가 와서 자리를 떴는데요. 저는 얼른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 며느리의 앨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울대를 졸업한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전문대 졸업 앨범이 있더군요. 게다가 다른 사진을 보니 북주족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한 줄로 쭉 세워놓고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며느리가 짧은 치마를 입고 까만 라이더 자켓을 입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은 제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폭주족 사진은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얼른 며느리 방을 빠져나와서 사돈 어른이 돌아오자마자 급한 전화가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돈댁을 나서려다가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사돈 어른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게 갑자기 전화 온 친구가 서울대 동문을 찾고 있다고 하네. 서울대? 어머, 난 대학도 안 나왔는데 왜 갑자기 서울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집안에 서울대 나온 사람 없어요. 설마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네. 급한 마음에 잠깐 헷갈렸어. 아유, 놀래라.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나 서울대 교수라고 말하고 다녀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가 8살이었나? 지금은 다 컸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그쵸? 사돈 어른도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며느리의 본성을 알고 있었는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사돈 어른이 무슨 죄인가요? 그동안 사돈 어른을 지켜본 결과 악하게 태어난 딸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둘러대고 얼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며느리가 가족 자체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에게는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길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으로 달려가 잠깐만 보자고 했죠. 아들이 일하다 말고 급하게 1층으로 내려와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긴 설명 없이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들이 처음에는 며느리를 몰라보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믿기지 않지? 나도 사돈댁 갔다가 발견해서 깜짝 놀랐다. 과거에 잠깐 놀았던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옷 갈아입을 때 슬쩍 보니까 등에 커다란 용문신이 있더라. 대학 시절 졸업 앨범도 보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전문대 나온 애야. 사돈 어른한테도 서울대 출신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래. 도대체 어떻게 만난 여자길래 진짜 서울대 나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만난 거니? 저는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자기 입으로 서울대 나왔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었죠. 누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겠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정이한테 따지러 가야겠어요. 따지러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다. 소정이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 있니? 며느라가가 그러던데. 뒤를 쫓다가 네가 여자랑 단둘이 밥 먹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 나도 그 사진을 봤고. 사진이요? 도대체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죠? 소정이가 뭐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아들 녀석이 잔뜩 흥분한 채 묻길래 며느리의 실체를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핀 증거를 대서 이혼 소송을 할 거고 거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거라는 며느리의 계획을 다 이야기해버렸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들이 자기는 바람 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배신감을 크게 느꼈는지 갑자기 반차를 쓰고 나왔겠다고 말하더군요. 아들이 급하게 집안일 문제로 휴가를 낸다고 말하고 저와 함께 며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소파에 놓은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들건들거리면서 다 큰 처녀가 배를 푹푹 긁으면서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아들 앞에서 늘 다소곳하게 앉아있던 애라서 아들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원래 아들이 들어올 시간이 아니라서 며느리가 아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일찍 들어왔냐고 물으니 아들이 며느리 얼굴에 사진을 집어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당신 친정에 갔다가 발견했대. 당신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라며? 등에 용문신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애들 가르친 건 맞긴 한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 사진들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래? 이거 가짜야. 합성. 그래, 합성된 거야. 며느리가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내뱉길래 제가 나서서 아들이 바람을 폈다는 사진 원본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거야말로 합성된 거 아니냐고 따지니 아들이 당장 그 사진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 사진을 본 아들이 사진 속 여성이 사내 괴롭힘 때문에 상담을 하던 부하 여직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팔짱을 낀 것도 여직원 구두굽이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순간 휘청이면서 아들의 팔을 붙잡은 거라고 했죠. 며느리가 이 사진들을 찍어서 악의적으로 편집해 저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어떻게 엄마한테만 말할 수 있어? 엄마 말로는 당신이 협박한 것 같던데, 맞아? 당신이 진짜로 이 사진으로 이혼이니 뭐니 위자료 이야기한 거야? 순간 화가 나서 실수한 거야. 나는 당신한테 말하면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랬어.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응? 아들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격분한 모습을 보여주니 꼬리를 말고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애교를 살살 피우며 이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길래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랬다고? 시어머니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집안일 다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옷 집어던지고 음식 버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너네 집안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 거 잊었니? 오늘 사돈댁 가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서울대 출신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 뭐? 우리 엄마한테 옷을 집어던지고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을 버렸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 녀석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집안 물건을 다 부술 듯 눈을 부라리더니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죠. 그 말이 사실이냐고. 학력 속이고 증거 조작해서 이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수 있냐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경악스러운 범죄 행각에 화를 꾹 참고 있다가 엄마가 이 범죄자에게 호되게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아들이 폭발한 모양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길래 제가 진정하라고 아들 녀석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제가 30여 분 동안 며느리를 방 안에 넣어놓고 거실에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사소한 갑질과 자존심 상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니 아들 낯빛이 많이 어두워져 갔죠. 결국 저희 아들 녀석이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군요. 며느리를 불러 이혼하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속여서 미안해 오빠. 어머님한테도 죄송해요. 제가 학력 속이고 어머님 협박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놀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때 집안이 어려워져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니까 나쁜 길로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애들이랑 연락 싹 끊었어요. 사돈 어른한테도 한때는 집안이 어려웠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많이 당해서 성격이 나쁜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폭주를 띄웠던 과거부터 거짓말을 달고 살게 된 일까지 모두 다 실토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걷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협박을 해야 했다고 했고요. 며느리는 이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 말을 하는데 불안해하는 사돈 어른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딸아이를 잘 알고 있으니 간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던 거죠. 게다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 저희 손주가 생겼다고 말해주는데 어찌나 안 기쁘던지요. 아들도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주춤거리며 초음파 사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하였습니다. 오빠가 원하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올게요.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서 올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예전부터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기록 남을까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룰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며느리를 믿어줘야 할까요? 저한테 막대하고 으름장 놓던 모습이 생각나 쫓아내고 싶었지만 또 뱃속에 있는 손주 생각에 머뭇거려졌습니다. 아들 녀석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쉽사리 입을 못 열더군요. 결국 저희는 그날 며느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이에 며느리가 전처럼 괴롭히거나 난리를 피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며느리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일을 전부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 반찬과 찌개도 매일 새로 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도 꾸준히 다니더니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진단명을 물어보니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상담 한두 번 받고 약 몇 번 먹으면 낫는 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가 그동안 아팠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제가 전혀 다른 사람 같다고 하니 아들 녀석이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게 무관심하고 예의 없게 굴지 않습니다. 완전히 환골탈태한 것 같더군요. 지난주 밤에는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는 어머니 주무세요 하고 묻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같이 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모한테 같이 자도 되냐고 물어보다니 깜짝 놀라서 잠이 다 깼습니다. 얼떨결에 며느리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를 참 좋아해 주시면서 잘해 주셨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다니 어머님 같은 분도 없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허영심에 가득 차서 며느리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 제 삶을 반성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었죠. 세상에 학력이 전부가 아니고 집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만 있다면 학력이 부족하든 집안이 부족하든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너한테 말해줄 게 있다. 사실 10억짜리 아파트 나한테 있지도 않아. 네 직업이랑 집안만 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너랑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너만 욕보게 하고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깜짝 놀란 눈치였지만 제 눈물을 보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참회하고 반성하니까 없던 용기도 생기더군요. 아들한테도 10억짜리 아파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냈지만
제가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다고 말하니 입을 다물더군요. 잠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것 같더니 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거짓말을 했나 이해가 안 됐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나서 그랬던 것 같아. 형들은 선생님 되고 공무원 돼서 엄마 걱정 끼친 적이 없는데 난 늘 골칫거리였잖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았으니까.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했었지. 그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왜 속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형들처럼 잘났으면 좋은 집안에 장가도 가고 이렇게 엄마 속 썩일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참 미안해. 아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너를 공경에 빠뜨렸어. 네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더 승승장구할 애인데 내가 네 인생을 방해한 것 같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뒤로도 몇 시간 동안 기나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에게 삶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 뜻깊은 대화였죠. 아들과 함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을 하고 있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 아들들보다 우리 막내 아들이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들은 막내 아들뿐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0억짜리 아파트는 우리 가족들 마음에 묻어두고 없는 이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참회한 뒤로 저희 가족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다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저를 상전 취급해줘서 가끔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심심할 지경입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저기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때문에 곤혹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할 때가 분명 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안 보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원수처럼 느껴지고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실지도 몰라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노력한다면 전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쁜 며느리를 만나거나 아들과 며느리가 안 맞는다면 이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이 마냥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혼은 정말 최후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들의 이혼을 생각해 본 입장이라 말씀드립니다. 이혼이라는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우니 다양한 방법을 다 써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묻어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